안녕하십니까,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58페이지의 건축 허가 제한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 허가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 허가에 있어서는 허가권자, 건축 허가 대상과 건축 신고, 특히 최근 개정된 건축 신고 절차로서 건축 신고하면 5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하게 되면 사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사익이 가끔 공익과 저촉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사익과 공익 중에 우선 해야 될 게 무엇이냐고 질문 받으시면 사익입니까? 공익입니까? 만약 공익이라 답변하신다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셨을 겁니다. 그때 국민교육 현장까지 다 외우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내가 땅을 평당 1,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세금 적게 내고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신고 가격이 8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신고 금액에 따라 토지 보상금이 도로 설치 시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강제 수용하게 되었을 때 그 실거래 가격에 한 5%에서 10%를 더 얹어주게 된다면 아마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아마 가스통 메고 시청까지 달려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익과 공익에 대해서는 함부로 어떤 한쪽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비교 형량 법칙 또는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따라 사익과 공익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따라 사익과 공익을 따지게 된다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에 관한 사항은 건축 허가, 착공 신고에 대한 제한과 사전 승인, 건축 허가에 대한 필수적 취소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 허가 자체가 나가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땅에 건물 건축할 수 없고, 허가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해야 되며, 그 착공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공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받은 데 불구하고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 건축 허가가 취소되게 된다면 해당 건물은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국회에 제정한 법률로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된다면 허가권자의 허가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 허가권자가 특광 시군 구청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숙지하셨다고 하면 그들의 상급 관청에 해당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군 구청장의 허가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들의 상급 관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흔히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한 때 직접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국토관리를 제외한 국방, 문화재, 환경, 국민경제, 이러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장관이 요청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면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허가권자의 상급 관청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셨으며, 이러한 건축허가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제한 사유, 이러한 제한 사유는 사유제 사건을 심하게 제한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이 표현은 열거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지 예시적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시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 외 기타 등등이 근거가 되었을 때 예시적 표현이라 표현하고, 이쪽은 규제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타 등등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적 표현에 대한 것과 열거적 표현을 각각 구분할 수 있다면 이 열거적 표현은 충분히 주관식 문제로도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왜 공익 차원에서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잠깐 이렇게만 하나 살펴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도를 만들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다양한 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반면 국방부 장관은 국방상 필요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각종 개발 사업이나 또는 최근 한강 이북의 미군 기지를 평택 이남으로 이전했고, 최근에 나타나는 뉴스를 보게 되면 그 평택 미군 기지 만드는데 9조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께서는 이 정도는 껌값이라면서 추가 국방비 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9조짜리 껌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예정지가 결정되게 되면 이 개발 예정지에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실제 미군 기지를 조성하게 되었을 때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농가주택을 현대식 건축자재 활용해서 아파트 만드는 사람이 있고, 사과나무, 배나무 심기 바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 벌통을 40개, 50개씩 쌓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개발하게 되면 양봉업자는 더 이상 양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수단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분들에게는 상가 분양권을 따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예정지에 무분별한 개발이 있다면 좀 더 보상받기 위한 민원이 참 끊이지 않게 발생하게 되는데, 가끔 노련한 공사 현장 사무소장이라고 하면 공사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을 때 가끔 포크레인 같은 공사용 기계가 있다면 운전대 옆에서 마이크 들고 시위하는 사람도 계시고, 이 포크레인 삽에 타셔서 항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여자분이라고 하면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바로 성추행죄로 잡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련한 현장 소장님은 꼭 야구르트를 한 2개 정도 준비합니다. 하나는 유통기간 오래된 것, 하나는 금방. 만약 먹을 것을 하나만 건네게 된다고 하면 의심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셔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줄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요구르트라고 하면 그거 먹는다 해서 사람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통기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먹고 잠깐 있으면 어디 갔다 오셔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존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노력을 취하게 될 텐데,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만약 건축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별도의 보상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정되었던 재원으로 개발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죠. 그럴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건축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여기 특별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과 도시군 계획에 따라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가끔 우리 주변에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군 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업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중앙 관서를 지방에 이전시키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혁신도시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땅을 구입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땅을 구입하신 바로 이웃이 혁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참 부동산에 운이 없으신 분 같더라고요. 이렇게 혁신도시 주변에 땅을 사드리게 된다고 하면 혁신도시 개발할 때 전기, 수도, 도로 등을 각각 설치하게 되었을 때 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주변 사람들은 그 대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건축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년 동안 개발 사업을 할 수 없고 그 3년 지날 때까지는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팔려고 해도 제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출받아 땅을 구입하셨는데 그 3년 동안 그 이자 내느라고 자기는 랜드 푸어라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태안 주변에 펜션 만들겠다고 땅을 구입하셨는데 그 땅 구입하고 딱 2달 만에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큰 손해 보셨다고 하는데 한번 부동산에 인연 없다고 하면 그쪽은 신경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 하나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었을 때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년 범위 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제한 기간은 최대 3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 국토교통장관의 건축허가 등의 제한사유입니다. 국토관리 추천습니다.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 국방부터 국민경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이 5가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무산된 일이지만 모 요고 옆에 호텔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호텔이나 유락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교육 환경 훼손할 수 있죠. 교육은 건축허가 제한 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총 5가지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러한 경우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특광도 가로해 놓습니다.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제한기간입니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라고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한 절차와 관련되어 기억은 그냥 지나가시고 니은번만 잠깐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즉시 동그라미 놓습니다.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가로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일반 국민에게 다양한 규제를 가하게 되면 이를 행정처분, 행정명령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국가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규제 가하는 처분을 행정처분이라 하고, 이러한 경우는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행정처분과 관련되어 적법하고 정당하게 만들어진 행정처분은 유효이겠죠. 반면에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다고 하면 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합니다. 우리 악법도 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말씀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효한데 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말하는데 행정처분한 상급관청에게 따지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법원에 들고 가는 것을 행정소송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일단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 권고가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가 불안해지거나 또는 물건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면 고용관계를 안정시켜주기 위해 해고하지 말아달라. 물가 인상이 염려되니 물건 가격을 좀 계속 똑같이 유지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행정지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지도와 행정권고에 있어서는 보통 명령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이 행정처분이고 권고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행정지도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 군, 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구속력 있는 조치로서 행정처분이고 이러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 시정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러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판단하게 되면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 권고할 수 있다. 해제 명령할 수 있다. 해제 명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권고란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하나 이해해 놓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담배 피지 말라고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권고의 성격을 가지며 금연 건물에서 실제 담배를 피게 된다고 하면 범칙금으로 10만 원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은 구속력 있는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시는데 여기 행정지도와 행정권고는 사전적 조치인 반면 행정처분은 일 발생하고 나중에 시정하는 것이죠. 사후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시장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두 줄 밑에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의 승인 주처 놓습니다. 그러면 앞서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이었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바로 60페이지에 박스 속에 1번입니다. 가로 속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 자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가로 속에 공장, 창고 제외한다. 이러한 것을 도에 속한 시, 군에 실시하게 된다면 시장 군수는 건축 허가 처분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공장으로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공장을 새로 신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도지사 승인 필요 없죠. 공장은 일자리와 관계된 사항으로 항상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였고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과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문제 풀어가시면서 응용력을 키우시면 관련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승인 절차는 그냥 지나가시고 난가로 3번 건축허가 취소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이죠. 이로에 해당되는 경우 정당 사유가 인정되는 때 1년 범위 내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의 경우는 공장 추천수입니다. 3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 건축허가 취소해야 한다. 2번 건축법령이 정한 기간 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불가능 추천수입니다. 3번입니다.
착공신고 전에 착공신고 전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 받고 착공신고 전입니다. 경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할 때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6개월 경과 추정습니다.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한 경우는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건축허가 관련된 필수적 취소는 시험 볼 때까지 2, 3, 6입니다.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관계 법규 전반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개발 사업에 필요한 땅, 대지를 확보하게 되면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인허가 처분을 취소 또는 실효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각종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택지개발 지역의 땅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 2년 사이에 토지는 인플레이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신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또는 주거지를 지정한 땅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 상가, 주택을 빨리 만들어야만 신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땅값 올랐을 때 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오른 토지 가격을 고려하여 분양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건축주에게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뒤로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신도시개발 사업은 지연되죠.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당장 땅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땅을 취득해서 개발하겠다는 의사만 보였다 해서 이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하고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은 특례 규정에 따라 세금 부과가 없지만 비업무용 토지는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런 비업무용 토지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착이란 말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저 이착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앞서 건축 신고의 경우는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 상실한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는 이착이지만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년, 3년, 5년 그러한 것들이 각각 존재하는데 그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항으로 우리가 챙겨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착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받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공사에 대한 의지 없는 것을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공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건축법과 관련된 각종 공법상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그러면 내가 한 10년 또는 20년 전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받아놨다고 하면 아마 주차장 설치 기준이 필요 없을 때 건축허가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건물을 한 10년, 20년 만에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주변에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죠. 현재 기준으로 부적합한, 불합리한 건축물 건축이기 때문에 허가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 내 공장은 3년, 일반 건물은 2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아마 건축주가 부도 파산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변질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문제 있죠. 그래서 기한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받았지만 착공신고 전에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공사 착수가 불가능을 판단하게 되면 공사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어차피 시험에서는 최근 개정사항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문제로 2, 3, 6, 2, 3은 6이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건축과 취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 관련된 규제사항, 이러한 내용들을 건축허가 제한, 그리고 사전 승인,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 이 세 가지 사항을 한번 함께 보셨습니다. 5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6.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진짜 지역적으로 전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항 변경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내가 애초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겠다고 허가 받았다면 5층짜리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10층짜리 건물 만들었다고 하면 건축허가 성격인 명령적 행정행위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사실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는 5층짜리 건물에 설계도를 확보하고 공사했을 텐데 10층짜리 만들었다면 설계도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는 안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공사 내용이 바뀌게 된다면 새로운 설계도면을 확보하고 다시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건축허가 받고 건축 신고했다고 하면 변경하기 전에 새로운 건축허가, 새로운 건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61페이지의 3번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차시였죠. 여기 건축 관계자는 사람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공사 내용은 동일한데 사람만 바뀐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시에도 저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하자를 해결할 사람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입니다. 건축 또는 대송에 대한 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양수인 등은, 양수인 추정습니다. 이것 사들인 사람이죠. 상속인, 권리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7일 동원해 놓습니다.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 허가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면 건축 허가받은 대지에 대한 양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양수인은 전 양도인의 일정한 명의 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후 신고 사안이죠. 일반적인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고 사항이 바뀌었다고 하면 사전에 변경허가, 사전에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 신고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나중에 귀에 잡는다고 하면 문제 풀릴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가설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은 임시 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살펴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가끔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델하우스 만드는 것은 연구조 사용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소로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죠. 그러한 것들을 가설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그 가설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 나중에 문제 풀면서 잠깐 확인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65페이지에 건물의 착공이 있습니다. 여기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한 자가 공사 개시하고자 한다면 미리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공사 개시와 관련된 절차라 생각하시고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풀어나가면서 함께 살펴나가십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74페이지입니다. 지금 착공과 관련된 사항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잠깐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74페이지의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에는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비치하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나대지에 새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등기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발급해주는 건축물 대장을 들고 등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은 건축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건축물과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행정 절차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진행했던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며 허가권자는 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현장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흘러간 과거이지만 과거 태종치를 조성할 때 M으로 시작하는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 자재가 급등하여 저 M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에서 철근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철근 없이 아파트 공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급받아 시공한 자가 직원 관리를 잘못해서 직원 중 일부를 그냥 함부로 해고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 해고되신 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이 아파트에는 철근 집어넣지 않고 공사했다고 해서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벽을 뚫어보니 철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 M이라고 하는 건설업체에서는 그 아파트를 전부 철거하고 새 아파트 만들었는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튼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나중에 세종시로 이사 가실 분이 있다면 튼튼한 집이 좋으시죠? 층간소음 또는 지진의 문제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어딘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 취득해서 이사 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 승인은 공사 완료되었을 때 사용 신청하게 되면 검사 실시하고 합격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지만 불합격하게 되면 재시공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를 뭐란다? 유지, 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 시까지는 건축주가 모든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여기 사용 승인 이후 멸실될 때까지는 소유자가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안으로 첫 번째 우리는 유지, 관리 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유지 관리 계획은 특수구조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건물을 관리하도록 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돌출된 차양으로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는데, 예전 눈이 많이 와서 인명피해 발생했던 경주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구조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설 작업과 관련된 유지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층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이 겨울에 몸보신하기 위해 사고를 꼬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버린다지만 외부 날씨가 추우면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배관의 홈통이 막히게 되면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층 건축물에 있어서는 홈통 청소와 관련된 유지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할 목적으로 정기점검 제도와 토시점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정기점검 등은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0회 빼고 4번에 걸쳐 정기점검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주관식, 객관식 가리지 않고 계속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정기점검과 관련되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인 사용 승인 후 10년 지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점검 대상에 있어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점검하게 되는데, 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을 기준일이라 하며, 직전에 정기점검했다고 하면 그날을 정기점검한 날, 그날을 기준일이라 합니다. 여기 정기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그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시점검과 좀 구분하는 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고, 저 기준일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기점검은 수시점검과의 비교해서 사전 통지가 가능합니다. 수시점검은 재재난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필요시 시에서 언제 실시할 수 없지만, 언제 실시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정기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전 통지는 정기점검 받는 날, 그래서 기준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정기점검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행정청이 일반 국민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 중에 가장 미리 알려주는 것이 이 정기점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 가라고 영장 날라왔을 때 한 보름 전에 날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주 사이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군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영장 한 달 전에 날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이 정기점검 결과 안전한지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내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저 정기점검의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우리 시험에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이 철거신고와 멸실신고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철거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때려 부수는 것을 말하고, 그 공사 계획 미리 예정할 수 있죠. 그래서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철거 신고하도록 하며, 멸실은 천재지변에 의해 건물이 훼손된 것을 말하는데, 포항 지진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진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에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멸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내 사후 신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축물 예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서 잠깐 확인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74페이지에 제4절 건축물 사용 승인이 있고, 2번 사용 승인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양과 1번 사용 승인서의 교부.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은 경우 그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 추정없습니다.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려며 검사의 기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이 7일이라는 것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하단부의 임시 사용 승인은 문제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공용 건축물에 대한 사항,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건축 종합민원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제5절 건축물의 유지 관리입니다.
양가 1번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 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잠깐 봐놓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 가로 해놓습니다. 소유자 등은 건축법령에 따라 유지 관리하는 경우 제설, 홈통, 청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지 관리 계획 추천습니다. 재작년만 하더라도 여기 유지 관리 계획은 유지점 관리 계획이었는데 주관식으로 출제하려고 작년에 점을 빼버리고 유지 관리 계획으로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계획 그대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정기 점검 및 소시 점검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정기 점검 실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기준 1 찾으셨죠? 저 기준일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실시해야 한다. 기준 1부터 2년마다 한 번 가로 해놓습니다. 1회 이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추천없습니다. 해당 주기에 정기점검 추천없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나중에 우리가 공동택관리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실 텐데 이것 한번 보고 끝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보시면서 법과 법 사이의 관계까지 한번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동택관리법 공부하시면 그 공동택관리법에는 의무 관리상 공동택인 때 반드시 자치, 위탁 관리하고 그 관리처는 반기마다 해당 공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기는 6개월 말하는데 1년에 2번입니다. 2년이라고 하면 4번입니다. 저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했다면 그때 해당되는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면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확인,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대상은 1. 다중이용 건축물, 2번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청이 관리하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3번 다중이용업, 4번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 아직까지 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따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10회 내게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만 서술되었는데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건 타전 통지 찾았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 1부터 2년 된 날의 3개월 전까지, 기준 1부터 2년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면제.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보실 내용인데 정기점검 결과 우수하게 관리되었다고 인정하면 다음 정기점검 면제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수시점검은 딱히 볼 필요 없고 81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찾았습니다. 건축의 소유자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실시하였을 때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0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점검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올해 건축법에서는 안전점검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82페이지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노후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20년 경과된 건축물을 노후 건축물이라 하고 정기점검 대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은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규모 작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안전점검 대상인데 우리 주변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물의 재건축, 재개발은 20년 지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사용 승인 후 20년 지난 건물은
재개발 사업의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났을 것. 2번 정기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안전점검 실시한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안전점검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20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해 줄 게 있습니다. 여기 정기점검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이 그 대상이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30일 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은 점검 결과를 20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절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나는 20일, 하나는 30일 그렇게 구분하겠습니까? 이건 법을 만들게 되었을 때 이 정기점검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때 사용했던 기간 숫자가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30입니다. 둘 더하면 40 나오죠. 그런데 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대상을 사용 승인 후 20년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 40에 20 빼고 나면 남는 게 20이더라고요. 그래서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20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고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30일, 하나는 20일. 저 차이점을 구분할 때 정기점검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이 대상인 반면 안전점검은 사용 승인 후 20년 지난 소규모 건축물이 그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는 10년, 하나는 20년입니다. 그거 고려해서 하나는 20일, 하나는 30일로 보고에 관한 절차가 차이난다는 것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철거 신고부터 함께 봐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